집이 없으면 버스를 개조해서 버스 하우스로 살아라. 아니 그럼 전 국민들에게 트럭 나눠준 다음에 전국 돌아다니면서 캠핑카 타고 돌아다니는 건 뭐가 다릅니까? 청년들 아기를 우습게 하는 단어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공급 정책을 내놓는 거에 몰두해야지. 네,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건물 사시는 표영호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인구 대표님한테 제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요? 왜냐면 네. 바로 옆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전인구 방송에서 뭔가 표영호가 좀 필요하면 빨리 좀 불러서 표영호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뭐 너무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를 이렇게 잘 안 불러요. 내가 다른 채널은 안 나가도 전인구 채널은 나간다. 이게 제 모토입니다. 제가 다른 채널에 안 나가요. 제가 쑥스러움이 많아서 이게 친한 분들한테는 또 부탁하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분이 아이, 바쁠 텐데. 아니야. 친하면 약간 그 결례를 해도 돼요. 친한 사이끼리는 원래 결례하는 거야. 그럼 결례를 모르는 사이끼리 하나? 모르는 사이끼리 하면 그건 폭력이고, 친한 사이끼리는 약간 결례를 하고 약간의 부담도 줘야 그 부담을 달게 받아야 친한 사이지. 저는 약간 모르는 사람들한테 결례를 좀 범하고. 좀 친한 사람들일수록 제가 더 예의를 지키다 보니까. 우리 전인구 대표님 아무튼 그 이유를 알았으니까 아무튼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나왔더라고요.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지금 뭐 술렁술렁 거려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좀 이게 궁금하고요. 우선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고도 세금 이슈가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부 기조가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고 공급으로 집값을 억제할 수 있다.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공약들을 하셨는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세제 개편안이 세제의 공정성입니다. 형평성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으면 오른 만큼의 보유세를 내게 할 것이고 또 양도 차익이 크면 큰 것만큼의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세제 정상화를 얘기한 거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아마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수많은 그 정부 정책 관료자들이 그 공약을 지켜주기 위해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말을 지키기 위한 조세 정상화 얘기를 꺼내면서 결국 세금으로 집값을 잡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약속은 지켰잖아요. 그럼 공급으로 잡는 건 없어요? 공급으로 잡아야 되는데 사실 공급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준비해야 최소 앞으로 10년 뒤, 15년 뒤에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급으로 지금 당장 집값을 잡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람들은 심리에 움직입니다. 심리에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공급을 여기 어디 해서 뭐 몇십만 채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머지않은 미래에 좀 더 좋은 주택을 내가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심리가 있으면 집값은 안정이 됩니다. 심리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를 볼 때 뭐 2028년, 29년까지 지금 수주 물량이 쌓여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 심리적으로 이게 28년, 29년 지나면 결국 사이클에 의해서 다시 떨어지겠네? 그러니까 미리 선반영돼서 떨어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주택도 마찬가지죠. 주택이 공급되겠다라고 하면 그 시그널이 있으면 주택 가격은 금방 안정을 좀 찾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이 주택 공급은 절벽이다. 없다. 인허가 물량이 없다. 그럼 공급도 부족하다. 계획도 없다. 라고 한다면 집값이 계속 뛸 수밖에 없고 뛰는 것을 결과적으로 뛰었으니까 부담을 감당해라. 하면서 세금을 매기는 이런 상황까지 몰린 거죠. 사실 이런 말씀은 제가 웬만하면 잘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집값을 누가 띄웠습니까? 그동안 역대 정부가 다 띄운 겁니다. 결국 역대 정부라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로 정부입니다. 국가를 운영을 책임지는 정부가 계속 집값을 띄워놓고 가만히 있는 국민들한테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세금 내라. 이게 물가 상승분만큼 올라간 집값이랄지 물가 상승분만큼 또 소득 증가분만큼의 좀 더 오른 집값이라면 그렇게 세금을 많이 매기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솔직히 강남 집값도 누가 띄웠습니까? 강남 집값 띄운 게 투기꾼들이라고 말하는데 투기꾼도 물론 섞여 있죠. 투기를 하게끔 만들어주니까 투기꾼이 생기는 겁니다. 투기꾼이 갑자기 생깁니까? 투기를 할 만한 곳에 있으니까 투기를 하는 건데 강남 집값 똘똘한 한 채로 몰아가게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부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남 집값이 사실은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뛴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 9년 동안 2006년부터 10년까지 뛴 거에 한 4배, 5배가 뛰었으니까 엄청나게 뛴 겁니다. 4배, 5배가 거의 한 10배 뛰었을 겁니다. 아마 이게
비율로 따지면. 예. 그 정도로 띄워놓고 이제 세금을 매긴 걸로 세금으로 뭔가 잡으려고 하니 예. 이 지역에 집값이 많이 뛰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저는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집값이 안정화되는 게 제가 표용호 TV를 운영하는 목적이고 전인구 방송에 나와서 부동산 얘기를 하는 목적도 바로 집값 안정화를 위한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구누구 세금 많이 내니까 야 꼴 좋다. 아이고 아주 그냥 신나 죽겠네 아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거는 반칙입니다. 네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부의 기조는 지금 현재 기조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단어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지키고 있다. 제 말이 앞뒤가 안 맞지만 이해는 되시죠? 거기까지입니다. 예. 아니 저는 공급이 대책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좀 공포가 느낀 게 3기 신도시는 좀 멀잖아요. 예. 그럼 서울 안에 뭐가 이게 빵 나와주는데 없으니까 저번 주에 버스하우스 얘기 나와가지고 난리 났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 버스하우스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제가 바빠서 사실 자세히 읽어보진 못했는데 대략적으로 읽어를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청년 세대들에게 집이 없으면 버스를 개조해서 버스하우스로 살아라. 아니 그럼 전 국민들에게 트럭 나눠준 다음에 전국 돌아다니면서 캠핑카 타고 돌아다니는 건 뭐가 다릅니까? 청년들 알기를 우습게 하는 단어들이 나오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급 정책을 내놓는 거에 몰두해야지 거길 피해서 버스를 개조해서 살면 되겠네? 어우 좋은 집이네? 지나 그렇게 살으라고 하세요. 지나. 저는 이제 그래도 마음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래서 예. 열받았구나. 이거 저 영상 찍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부동산 전인구 웬만하면 열받는 제가 사람이 아닌데. 부동산 영상은 안 찍습니다. 웬만하면은 선을 넘는 행위니까. 근데 안 찍는데 버스하우스를 뭐라 찍었던 거냐면 이게 왜 무서웠냐면 진짜 없구나 아이디어가. 공급 대책이 없으니까 저거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오죽했으면 저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얘기는 별다른 방도가 없다는 얘기니까 서울 안에 그러면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 후보 투수가 멀쩡한 애가 있으면 후보 투수를 올리겠지 갑자기 야구 처음 하는 애 올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거 거기서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그런데 사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국회의원은 3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정도로 굉장히 그 숫자가 작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내가 어떤 정책을 내놨을 때 어떤 사람들이 좋아해서 나에게 표를 몰아줄 것인가만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금 정책도요. 비율로 따지면 세금이 늘어난 사람들보다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세금을 더 적게 내는 사람이 많다고요. 저는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그런데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꼴 좋다. 그 세금 낼 돈 없으면 집 팔아라. 지방으로 이사 가라. 이런 댓글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미 심리적 양극화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세금이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편하게 시가로 얘기할게요. 시가로 한 20억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시가 12억에서 14억으로 상향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공시가 기준에 14억으로 올라간 것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의 숫자는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공시가에 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시가로 20억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 서울로 따지면 일단 강남 상구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뭐 거기 광진구, 성동구, 용산구, 마포구, 말짠 다 들어가네요. 동작구, 강동구 다 들어갑니다. 목동 다 들어가죠. 영등포구, 여의도, 은평구도 들어가는 아파트들이 있고요. 있죠. 자 이렇게 따지면 그 한강벨트라고 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한강벨트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은 종부세 대상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종부세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 아파트들은 이제 그 나머지 아파트들은 재산세는 내지만 종부세는 내지 않죠. 그러면 또 20억 이하 아파트들이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세 표준 6억이 넘어가면요. 6억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14억에 6억이니까 20억이죠. 그죠? 14억이 기준이고 여기서 6억이 넘어가면 이게 좀 등급이 올라갑니다. 이게 누진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32억부터 3억부터 한 40몇 억, 50몇 억 이렇게 차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 우리가 만져보지도 못한 집이지만 90억 넘어가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보유세가 5%. 그러면 펜트하우스들은 시세 거의 5%씩 나간다고요? 그렇죠.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것들 뭐 보통 보면 다들 그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아파트 펜트하우스 중에 100억이 넘는 아파트는 사실 없습니다. 물론 한남동 쪽에 가면 뭐 한두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앞으로 100억짜리 아파트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100억 대 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몇 사람 때문에 나머지가 피해 볼 수 없지만 제가 볼 때 30억, 40억, 50억 요 구간에 있는 아파트들은 엄청난 세율의 보유세를 맡게 됩니다. 보통 2%, 3%의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최소.
자, 그러면 시가로 따져 봅시다. 네. 그러면 40억짜리면 1년에 2%면 8천만 원이죠. 엄청 센데요, 생각보다. 그쵸? 네. 8천만 원 어디서 나요? 내가 40억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1년에 8천만 원 세금 못 냅니다.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자, 이분들이 이걸 계산해 볼게요. 24년, 5년, 6년. 네. 네, 40억짜리 아파트, 강남 아파트를 샀어, A가. 네. 그럼 이 사람은 40억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자산가죠. 그런데 전 인구는 25년 전에 이 아파트를 8억에 샀어. 7억에 샀어. 살다 보니 25년이 지났는데 전 인구가 너네 집 얼마니? 그랬더니 몰라, 우리 집 40억인가 50억이래. 그래? 너 세금 8천만 원 내야 되겠다. 그러면 전 인구 입장에서는 전 인구는 8억짜리 소득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입지가 좋다 보니 가격이 뛴 거예요. 그러면 전 인구는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24, 25, 26년에 샀던 고액 자산가들이 지금 매수를 한 아파트는 감당 가능해요. 왜? 소득이 받쳐주니까. 그런데 은퇴한 지 5년, 6년, 7년 된 전 인구는 못 받아주죠. 그러니까 뭐 잠실 이런 데 보면 뭐 20년 된 아파트들 이런 데들 사람들이 뭐 소득이 뭐 그냥 평범한 소득인데 연봉보다 더 비싼 보유세를 내야 된다.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가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개포동 같은 데 가면 또 개포동뿐만 아니라 오래된 아파트, 30년 정도 된 아파트들에 가면 대다수가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오랫동안 거주, 네. 실거주도 하고 보유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분들은 진짜 억울한 거예요. 그쵸. 자기들은 억울한 거예요. 남들이 밖에서 볼 때, 아, 그 정도면 부자인데 뭐가 억울해? 돈 있으면 내야지. 돈이 어딨냐고요. 집값이 뛰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상당히 억울하고, 이번 세제 개편으로 또 한 가지 피해보는 분들이, 이분들이 피해보는 게 아니고, 이제, 중서민층들이 피해보는 분들이 생깁니다. 뭐냐면, 비거주 1주택자도 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자, 보유세가요, 공시가, 시가 기준에 14억부터 1주택 1거주자, 자기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14억부터 보유세를 냅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그런데,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9억부터 내거든요. 갭이 5억 차이 나요. 예를 들어 전 인구는 14억 넘는 집에 자기가 직접 거주를 하면 14억 그 위부터 세금을 내는 거고 표용호는 자기 집에 거주하지 않으니까 9억부터 세금을 낸다고요. 실거주 기간 채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그냥 실거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실거주 기간 2년 실거주 기간을 의무로 한다 이거는 매수할 때 얘기고요. 네. 거주할 때는 거주하지 않느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는 거주 1주택자보다 똑같은 집의 경우 최소 세금이 4배로 늘어납니다. 언제? 29년부터. 그러면은 세를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예를 들어 전 인구네 집에 새 들어 사는 표용호를 전 인구가 와서 저 죄송한데 제가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저 표용호 씨 좀 나가주실래요? 그러면 아, 안 돼요. 뭐야 갱신권 쓸 거예요. 못 써요. 실거주 들어오니까. 주인이 실거주를 하거나 주인이 매도를 하면 전세권 설정 못 합니다. 그러니까 갱신권 설정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은 무용지물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법을 왜 만드냐 이거예요, 제 말은. 계약갱신 청구권 쓴 4년 동안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전세 그 법을 만들더니 몇 년 지나자마자 이게 무용지물인 법을 또 만들고 그래서 계속 뭔가 헷갈리게 만들고 저도 헷갈려요. 부동산 세법 나올 때마다 저도 헷갈려요. 아, 저 10년 전만 해도 양도세 계산 거의 계산기처럼 때렸거든요. 예. 못하겠어요. 못하겠죠. 세무사한테 말려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양도세도 세무사도 잘 몰라요. 하도 복잡해서. 네, 서로서로 의심해서. 그리고 세무 관련 공무원분들도 잠깐만 뭐라고요? 좀 찾아볼게요. 한참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거예요.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뭔가 부동산 세법이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결국 누가 피해봐요?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미래가 예측되지 않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미래가 예측이 되면 좀 덜 힘듭니다.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미래가 예측되지 않고 전 인구 성격이 왔다 갔다 한다. 나 전 인구랑 친하게 지내는 내가 전 인구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고 막 집어던질지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잘해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막 때리고 그럼 전 인구랑 계속 사귀어야 되나? 친하게 지내야 되나? 고민하게 되죠. 그쵸. 네. 당연히 고민하게 되죠. 전 인구는 차라리 폭력을 쓰는 전 인구는 쟤는 원래 저 폭력 쓴 애라고 우리가 믿으면 걔를 좀 멀리 하면서 이렇게 경계하면 돼. 왜? 계속 쟤는 그런 애니까. 그런데 워낙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예측 불가능하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부 정책마저 예측 불가능하면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아니 이 정도로 세게 때리면 그 아까 비거주 되면 세입자들이 밀려 나가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세입자들? 이걸 잘 설명드려야 돼요. 네. 전세
물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죠. 줄죠. 자,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8월 3일 날 개편 전에도 이미 그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매물이 많이 줄고 전세 매물도 월세화되다 보니까 보증금 조금 내려서 월세를 많이 받는 이런 게 돼서 월세가 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런데 전세 매물이 아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비거주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세금에 할인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 9억 이하의 집들은 당연히 비거주를 해도 네. 세금을 안 내거든요. 네. 그죠? 종합부동산세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의 전세는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가격은 오릅니다. 여기저기서 거주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자기 집에 들어가면 그 매물은 줄고 또 원래 그럼 있던 전세집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팔고 사야 됩니다. 그러면 매매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전세 매물은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 오르고 전세 매물보다는 이제 보유세를 좀 내야 되고 재산세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월세를 올려서 그거를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그럼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죠.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면 계속 월세 살던 분들의 월세가 많이 지출이 되니까 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결국 피해자가 누구냐? 이번 대책의 가장 피해자는 고령의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정말 피해입니다. 두 번째, 비거주 1주택자분들 중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 분들의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가지고 있는 분들. 두 번째, 여기에 세대로 사는 분들. 이제 쫓겨납니다. 왜? 정당하게 주인이 들어와 살 수밖에 없는 법이 나왔는데 세입자를 쫓아내도 합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 임차 살던 분들이 쫓겨나면서 다른 집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은 또 멀리 이사를 가야 되는. 근데 멀리 이사 가는 게 그냥 직장보다 뭐 한 30분 더 먼 곳에 산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있는 집은 아이들 학교도 문제예요. 아버지는 좀 더 멀리 옮겨서 출퇴근하는데 뭐 1시간 더 쓴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감수하면 되는데 보통 자녀분들은 학교를 옮긴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쵸. 왜냐면 아이들의 정서도 있거든요. 이런 정서를 무시한 채 그냥 막 옮길 수는 없기 때문에 참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번 83 부동산 세금 개편이 많은 저항이 좀 있지 않을까. 불만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그 불만들을 정부에서 아마 지금 뭔가 피드백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83 부동산 세제 개편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으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어쨌든 된다로 시나리오 계산했을 때 이러면은 강남 집주인들이 집을 팔 거라고 보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셨습니다. 강남의 집주인들은 지금 집을 팔기 위해서 안달 복달이 났습니다. 아 진짜요? 자, 특히 40억대, 50억대에 갑자기 올라온 집들. 평소에 그전에 한 20억대 중반 하던 아파트가 갑자기 40억, 50억이 됐거든요.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25년 작년 상반기에만 서울 아파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값이 40%가 뛰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를 한 해 만에 하는 사이에 빡 뛰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도 원래 우리 집이 25억이라고 그러더니 왜 갑자기 우리 집이 50억이 됐지? 이런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집에 있는 분들은 지금 빨리 팔아야 됩니다. 왜 팔아야 되는지 아세요? 자, 28년. 올해가 26년이죠? 내년이 27년이에요. 그럼 올해와 내년 딱 1년 반 남았습니다. 그리고 28년이 되면 이제 양도세에 캡이 씌워집니다. 그러니까 실거주와 보유를 했던 분들이 40% 그 혜택을 받았어요. 양도세 혜택을. 그죠? 80% 받았죠. 80%를 그대로 거주만 쳐서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이 집을 팔아도 28년에는 전체를 다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자, 다시 설명할게요. 쉽게. 자, 4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80%면 얼마죠? 32억이죠. 32억. 그럼 32억을 공제를 해줬단 말이에요. 나머지 8억에 대한 것에 대한 과세를 했죠. 그런데 28년부터는 32억, 80%의 거주 비율을 다 공제한다고 치더라도 32억이잖아요. 32억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28년에는 20억만 공제를 해줍니다. 12억. 그러니까 40억이 팔면 20억에 대한 세금을 과세해야 돼요. 와, 세게 나네. 그러니까 27년이 되면 8억에 대한 과세. 28년이 되면 20억에 대한 과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29년이 됐어요. 1년 더 지났어. 그러면 그때는 위에 상단 캡이 10억으로 딱 씌워집니다. 20억이 아니라. 그러면 40억의 양도 차익이 있다고 30억의 양도 차익이 있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엄청난 세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27년까지는 어떻게든지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강남 집값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잡힌다라기보다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제 예측입니다. 아마 27년까지는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27년이 딱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 27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눈치를 볼 겁니다. 야, 전 인구가 팔았는데 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쵸. 근데 27년이 점점 끝나갈 때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인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28년 오기 전에 팔아야 되겠죠? 세금을 덜 내니까. 자, 또 한 가지. 그거 아니어도 빨리 팔 겁니다. 왜냐? 전인구라는 사람이 25년 전에 8억에 샀던 게 지금 40억이 됐어요. 시세 차익이 얼마예요? 32억이에요. 그렇죠. 자, 세금 내야 될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걸 지금 팔아서 현행 세법대로 최대한 공제를 다 받고 팔았어요. 세금이 얼마 안 나와요. 맞아요. 그죠? 세금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세제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개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7년까지는 팔면 세금은 얼마 안 내죠. 자, 그러면 28년에 집을 다시 사. 이해했어요? 40억짜리 집을 40억에 샀어. 그러면 얘는 기준이 이제 40억이 된 거야. 매수 시점이 40억이 됐으니까 얘를 나중에 팔면 뭐 50억이 팔아도 10억 차이가 나니까 캡 씌운 것만큼 또 세금 혜택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양도 차익 줄어버리니까. 줄어져. 한번 그게 주식에서 벌어지는 거죠. 연말마다 대주주 50억 이상 넘으면 과세를 때려버리니까 그만큼 팔죠. 연말에 팔았다 연초에 다시 사요. 그쵸. 이걸 한다는 거구나. 똑같죠. 야, 주식 천재가 아예 안 돼. 금방 알아듣네. 그러면 옆집끼리 우리 서로 교환할 수도 있죠. 서로 매도한 걸로 치고 3년 뒤 다시 매도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전인구가 한 수이구나.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맞교환이 엄청 많아지겠네요, 이제. 있어요. 진짜로요? 있어요. 자, 야. 세금 조금 내고 차라리 보유세 그만큼 아낀다. 아니, 세금 조금 내고 양도세를 아끼겠다. 이거 취득세 나중에 뭐 사고 팔면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보다 사고 파는 게 훨씬 이익이다. 그래서 처음에 27년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강남 아파트 가격은 좀 많이 하락할 겁니다. 심지어 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있죠. 때때로는 집집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급매로 나오면 40억짜리가 30억까지는 떨어질 겁니다. 제 예측입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28년 이후부터는 다시 집값이 또 폭등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공급도 없고요. 강남권이 공급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 신흥 부자들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면 손바뀜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갈 데도 없어요. 자, 이제 예전에 전인구는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어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입지 좋은 곳이라고 내가 골라서 출퇴근하기 편한 곳을 골라서 강남 어디 아파트를 샀어. 근데 얘가 많이 뛰었어. 지금 전인구는 갑자기 사람들이 부자라고 그래. 사실 나는 친구들 만나면 맥주도 한 잔 못 사주는데 나보고 자꾸 부자라 그러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손바뀜이 이루어지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양극화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 기회가 돈 없어도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해서 뭔가를 살 수 있는 집을 꿈을 꿨다면 이젠 소득이 없으면 못 들어가니까 소득적 양극화가 옵니다. 제 말 이해하셨어요? 입지의 선택이 아니고 이제는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어디 사느냐가 정해지는 시기가 왔다. 양극화는 어쩌면 이래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뭐 강남 간다라는 거를 꿈꾸는 것도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오는 거다. 그러니까 강남 산다, 강남 간다라는 말은 야, 쟤는 연봉이 무지하게 센 사람이구나. 계급이 된다는 얘기네요. 계급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계급 사회가 더 굳어질 수 있다. 저는 이게 사실 가장 큰 걱정이에요. 제가 그런 말을 참 여러 군데서 하는데 저는 제일 나쁜 사람들이 그 사람의 꿈을 뺏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서, 비록 이루지 못할 꿈이라고 하더라도 그 꿈을 꾸면 행복하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하고 또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조차 깨버리면 어떤 꿈을 꾸고 살아야 되는지. 물론 좋은 집에 사는 것 자체가 인생 전부의 목표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지금 특히 50대, 60대, 70대, 80대 이러신 분들은 옛날에 단칸방에 살았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단칸방에 살면서 집주인에게 당한 서름들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은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소원이고요. 또 요즘 20대, 30대의 경우는 부모님들이 집을 한 채 잘 사서 부자가 된 걸 다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2030 세대들 중에 부모가 집 사서 부자 된 사람들은 그들도 집을 사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이게 일본과 우리가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일본은 30년 전에 아버지가 집을 잘못 사서 부동산을 잘못 사서 거지된 걸 봤어. 2030 세대들 일본 사람들은 집을 잘 안 삽니다. 왜? 아버지처럼 될까봐. 우리랑 정반대죠.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게 좀 걱정이다라는 거죠. 다른 게 걱정이 아니에요. 이렇게 집값의 향방을 듣고 나니까 이게 좀 한번 수정안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단기적으로 수정안이 나올 것 같고요. 예. 왜냐면 지금 엄청난 그 저항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정이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인 그 여러 가지의 방향은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세율이 바뀐다거나 기타 등등 뭐 거주 요건을 좀 더 완화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는 있지만 실거주에 대한 요건은 계속 가지고 갈 것 같다. 지금 벌써 얘기 나오는 게 그 매수자, 전세 낀 집에 매수자가 나타나면 전세 낀 사람들의 임차 기한 동안은 실거주 유예를 해준다는 건 이미 뭐 나와 있잖아요. 이걸 좀 더 확대한다라는 방침을 정했는데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확대하는 건지
전세 4년 갱신권까지 확대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누더기법이 됩니다. 누더기법.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정말 누더기법이 되면 이제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팔 겁니다, 집을. 그렇겠죠. 정책의 기본은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신뢰가 따라주지 않으면 끝장이다. 이미 어느 정도 죄송한 얘기지만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한 30% 정도는 신뢰를 잃었다. 그동안은 주식 때문에 좀 가려져 있었었는데 예. 이제는 이 주식도 지금 약간 어느 정도 좀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게 더 크게 이제 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 세제 개편안이 어떤 의도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부에서는 이 전세 품귀 현상 속에서 현실적인 내 집 마련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